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어제는 행복한 연휴들 다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타랠리가 기대되는 구간 안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24일장은 반장으로 거래된 가운데에서 25일장은 휴장으로 진행이 됐죠. 오늘은 산타랠리 그리고 연초까지의 랠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라고 합니다. 정말 추우니까요. 혹시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로 하루 쉬어갔고요.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반장으로 진행됐던 이날 시장 흐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평소보다 크게 줄어들었던 가운데에서 시장은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다시 한번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S&P 500 지수 이날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날도 투심을 지탱했던 것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었습니다. 전날 3분기 GDP 수치가 굉장히 견조하게 발표가 됐었죠. 4.3%라는 숫자를 확인했었는데 이날은 매주 금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이날 나왔거든요. 21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명가량 감소했고요. 또 시장의 예상치였던 22만 4천 건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펩시코 그리고 HP와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밝힌 바가 있었다 보니까 해고 건수가 급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와주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괜찮구나라는 안도감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제 지표가 잘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CME 패드워치2를 확인해 본다면 내년도 2회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월과 7월에 각각 25bp씩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가능성이 65.5%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방금 전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죠. 통상적으로 산타랠리 구간이라고 하면 연말의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연초의 첫 2거래일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올해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 12월 24일 수요일부터 내년도 1월의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7일 정도의 구간이 바로 이날 스타트가 된 거죠. 그런데 이날 시장이 이렇게 올라주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산타랠리가 가동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 기대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이 지금 워낙 적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조용한 시장 흐름이 예상된다는 진단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팩트셋에 따르면 이날 스파이더 S&P 500 업종을 추종하는 ETF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평소 30일 평균치 대비했을 때 한 32%, 그러니까 3분의 1가량이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연말까지 랠리를 이어가되 그 힘이 조금은 약한 채로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예상들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 비트코인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0.7% 88,100달러 선 다시 터치하려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이날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볼 텐데요. 엔비디아와 인텔 쪽에 뉴스가 있었죠. 엔비디아는 기존에 인텔의 최첨단 공정을 이용해서 칩을 생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시험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TSMC에 대한 의존도가 100%죠. 그런데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인텔의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이 파운드리 공정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라는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만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소폭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반면에 TSMC 다시 한번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아주 압도적인 지배력을 증명해냈다라는 인식 속에서 이날 0.6%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장을 가장 주도했던 종목으로는 마이크론을 다시 한번 꼽아봐야겠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세가 정말 엄청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도 HBM3E의 공급 가격을 20% 인상하겠다라는 방침을 고객사들에게
전달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고요. 내년도에는 사실 HBM4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3E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전망들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 등이 AI 가속기에 지속적으로 HBM3E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약화되지 않는 추이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가격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이크론의 주가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날 3.7%대의 점프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나이키였습니다. 팀 쿡 애플 CEO죠. 사실 나이키의 사회이사로 지난 20년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팀이 주식을 5만 주가량 추가 매입했는데 규모로는 43억 원 규모에 해당하고요. 이로써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 규모는 10만 5천여 주에 달하게 됐습니다. 사실 나이키의 주가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후에 당일에 10%대나 급락을 했었잖아요. 이게 저가 매수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나이키의 주가, 팀쿡의 매수 소식 속에서 단번에 4%대 점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업종별로는 금융주들, 언제나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가장 먼저 끊어주는 업종은 금융업종이 되겠죠. 이제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다음 분기 실적에서도 트레이딩 호조로 인해서 개선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월가의 진단입니다. 1월 13일 JP모건을 필두로 해서 하나둘씩 나오게 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날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의 종목들 다 함께 올랐고요. 대부분의 대형 금융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 체킹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간밤 뉴욕 증시가 휴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내년도 월가 IB들이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들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펜하이머의 보고서를 참고해서 내용을 꾸며봤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내년도에는 AI 애플리케이션의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AI 인프라주에 주목하겠다라는 진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요, 5개 종목에 특히나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AI가 경제와 기술에 미칠 영향은 수조 달러 규모의 질문이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만큼 AI 시장 기회가 여전히 높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 인터넷이라는 어떤 기술이 발현됐을 당시에 경제에 한 25% 정도의 영향을 미쳤더라면 이번에 등장하게 된 AI의 경우에는 경제에 약 75%의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광범위하게 파급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우리는 생산성 증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주목해봐야 될 기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거라는 진단이 전해진 가운데에서 이렇게 5개 종목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보면은 에퀴닉스와 코젠트 커뮤니케이션스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 2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과연 이 하락이 내년도 더 강한 탄력도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다지는 기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해지고요. 그 밖에는 테라울프와 블랙스카이 그리고 온다스 홀딩스 이 세 종목은 사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진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다음 장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에퀴닉스와 코젠트, 테라울프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수요 가속화되는 가운데에서 자체적 데이터 센터 운영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오펜하이머가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프라이스 타겟과 월가 전반의 컨센서스를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테라울프가 특히나 76.5%로 월가에서 높은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다는 점이 어제 눈에 띄었고요. 그 밖에는 블랙스카이와
온다스 홀딩스의 경우에는 AI가 위성과 드론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고 D2D, 그러니까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기기들끼리 서로 직접 통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서버나 기지국 같은 중간 매체 없이 바로 기기에서 기기로 통신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유죠. 중간 경유가 없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고 막힘도 덜하고 전력 소모도 그만큼 덜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스페이스X IPO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위성 산업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릴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블랙스카이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로켓랩의 위성 공급업체에 해당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이 위성 공급을 조금 더 본격화하게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독특한 틈새 시장 그리고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블랙스카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체킹이 필요합니다. 월가의 컨센서스를 보시면 블랙스카이의 경우에는 24%, 온다스 홀딩스의 경우에는 26%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치고 있다는 점까지 체킹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펜하이머 하나만 보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탑픽으로 선정한 종목들까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도에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타이틀로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핵심 유망주를 총 6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이번 사이클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차세대 루빈이 하반기에 본격 양산에 들어가게 되죠. 압도적인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시각,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SIC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 가장 기대 요인으로 삼고 있고요. 램 리서치, 차세대 HBM 공정에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식각 장비에서의 독보적인 점유율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KLA 코퍼레이션과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그리고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이렇게 6가지 종목을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실적도 반등을 하면서 순환적 회복기에 진입할 만한 종목들로 거론을 했으니까요. 내년도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엔비디아의 그룹 자산 인수 뉴스를 혜은 앵커가 다뤄드립니다. 네, 체린 앵커가 정리해준 덕분에 2026년을 준비하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가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한 해 동안의 수익률을 전망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는데요. 산타랠리가 가속화가 될 시에는 내년 1월의 수익률 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의 수익률이 상당히 탄탄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1950년 이후의 집계고요. 그런데 산타랠리가 지지부진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0.1%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그 이후에 한 해 동안의 흐름도 6.1% 상승으로 산타랠리의 열기가 가속화됐던 해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좀 약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연휴 사이에 들려왔던 뉴스들 크게 3가지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엔비디아의 인수 소식이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난 24일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촉발시켰던 것은 CNBC의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AI 스타트업 그록을 200억 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그록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xAI의 그록과 이름이 좀 똑같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은데 그 그록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엔비디아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인수가 아니라 200억 달러 규모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인데 이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비독점으로 체결되고 그런 와중에 핵심 인재가 함께 엔비디아로 합류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굉장히 큰 규모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019년에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라는 기업에 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수를 확정지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또 2배 이상의 큰 규모의 인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떠들썩했던 것인데, 자, 엔비디아가 그록에 이렇게 하트, 마음을 보낸 이유를 들여다볼까요?
조나단 루스가 창업자입니다. 구글 TPU의 초기 설계에 참여한 인물이고요. LPU 기반의 초저지연 추론을 내세우고 있는 AI 스타트업이 바로 그록이죠. 이 LPU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록은 2024년에 28억 달러 규모의 몸값으로 시장에서 추정이 됐었는데 9월에 삼성이나 시스코 같은 기업 등으로부터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1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AI 스타트업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하이퍼스케일러들과 함께 경쟁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이런 니즈를 엔비디아의 이 추론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니즈와 딱 맞물려서 이렇게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대규모로 체결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볼까요? 자, 그록의 정체성은 결국 LPU 기반의 초저지연 추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LPU 기반의 초저지연 추론이 상징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연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고요. 보다 높은 효율을 추구하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록을 끌어안게 된다면 기존의 GPU 라인업을 조금 더 다양하게 계층화해서 그 안에서의 추론 성능까지도 끌어올림으로 에이직 반도체의 도전을 좀 저지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일 겁니다. 자, 그록 LPU의 경우에는 추론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저지연 추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 걸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가장 유용하게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쪽이 실시간 번역입니다. 우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번역 자동으로 진행을 할 때 이렇게 AI가 제공해주는 번역이 좀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좀 늦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록 LPU의 이 초저지연 추론을 사용을 한다면 그러한 지연이나 딜레이 없이 안정적으로 실시간 번역이라던가 다양한 AI 기능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의 GPU에 상당한 무기를 얻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엔비디아 GPU, 여기 지금 그록 LPU로 나가고 있는데 구글의 TPU입니다. TPU의 경우에는 훈련 위주와 추론도 오케이라는 점에서 엔비디아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체 칩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대규모 확장성은 있으나 비용도 저렴하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록 LPU와 엔비디아 GPU, 구글 TPU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록 LPU는 메모리 차원에서 초고속 온칩이라고 할 수 있는 SRAM을 탑재한다라는 점인데요. 엔비디아 GPU나 구글 TPU가 고성능의 HBM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이러한 부분이 그록의 이 초저지연 추론에 상당한 강점을 부여하는 메모리 스토리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들은 그록 LPU에서는 라이브 번역과 같은 즉각 응답의 추론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 엔비디아 GPU는 이 절대 깰 수 없는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쿠다의 이 장악력 그리고 생태계 호환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에 대한 적응도가 상당히 높은 범용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엔비디아 GPU의 최대 장점일 겁니다. 구글 TPU는 초거대 AI 훈련 효율이 높고 가성비가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다만 모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 안에서도 단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SRAM의 경우에는 HBM 대비 용량이 좀 낮아서 굉장히 큰 칩이 필요한데요. 이런 고성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간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의 경우에는 LPU 대비 대기 시간, 추론할 때 대기 시간이 좀 길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비용과 전력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구글 TPU는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 다소 종속적이다라는 단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GPU 대비 유연성도 다소 떨어진다라는 점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 바라보면 좋을지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미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HBM과 앞으로 SRAM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메모리 시장의 새로운 개화를 예고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고요. 이 구글 TPU로 대변이 되는 에이직 생태계에 대한 견제, 쿠다 장악력을 높이고 앞으로 GPU 모델을 더 강화함으로써 많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기술이 엔비디아의 GPU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엔비디아의 이 추론 성능에 대한 욕심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앞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초저지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율주행이라던가 금융거래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 아주 짧은 딜레이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자율주행 생태계라던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분야까지도 조금 더 빠르게 가속 페달을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죠. 자, SRAM은 일부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범용보다는 에이직, 엣지 컴퓨팅 쪽에 장점이 있지만 HBM 대비 면적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생태계는 HBM, SRAM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차용하는 두 개의 심장을 뛰게 만들려는 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SRAM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뉴욕 증시 상장 종목들, GSI 테크 같은 경우는 고성능 SRAM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 이러한 SRAM을 활용한 AI 가속기를 개발했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가 했지만 AI주 투심이 흔들리면서 또 급격한 하락을 함께 맛보기도 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2나노 기반의 커스텀 SRAM 기술을 발표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고요. 아스테라랩스는 최근에 계속해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아이비들의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죠. 칩 사이의 초고속 연결 기술 전문 기업으로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HBM, SRAM 할 것 없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새 채굴기를 사면 원금 회수도 못한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채굴 ETF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 약 90%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대규모 전력이나 변전 설비, 장거리 송전과 그리드 연결 인허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셀을 갖추고 있는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보통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에 네오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요. 비트펌스 CEO는 채굴도 여전히 돈은 되는데 앞으로 우리는 2027년까지 모두 AI, HPC로 전환을 할 것이다. 그만큼 그쪽에서의 수익성이 좋다라는 이야기겠죠. 코어 사이언티픽은 2028년까지 채굴 사업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클린스파크도 투트랙 전략, 사이퍼 마이닝은 AI 데이터 센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일부 리스크도 분명히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던 2026년을 대비하면서 살펴볼 종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네오클라우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2026년에도 앞으로 전환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BOJ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상당히 호키시한 발언을 내놓았던 이번 연휴 사이였는데요. BOJ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 경제와 물가 환경 개선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강력한 뉘앙스로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2026년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1.5%까지 단계적으로 중립금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전반적으로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유동성이 되겠죠. 이 유동성을 BOJ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끌어당기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만약에 연준의 이러한 도비시한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정책 방향성이 이러한 BOJ의 호키시한 방향성과 속도를 겨눌 때 BOJ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면 자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아갈 수 있는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이 뉴스가 우리 시장에 얼마나 영향 미치는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2026년에도 주요한 관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만큼 매크로 이슈는 조금 흥미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